안녕하세요. 이연의 팟캐스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뉴스만 봐서는 이게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냥 땅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길고 긴 갈등의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그 시작점을 보면 두 나라가 키예프 루스라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다형. 그럼 뭐랄까, 정말 한 집안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3세기에 몽골이 침략하면서 운명이 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모스크와는 점점 커져서 러시아 제국이 되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지역은 여러 다른 나라 지배를 받다가 결국 러시아 제국 또 나중엔 소련의 일부가 됐거든요. 아, 역사의 길이 달라졌군요. 네, 특히 그 소련 시절에요. 스탈린이 강제로 집단 농장을 만들면서 벌어진 대기근,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게 그냥 슬픈 역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뭐랄까 러시아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아, 네네. 그게 그냥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감정이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과 주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경험 속에 좀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991년에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친러시아, 친서방 이렇게 좀 나뉘는 갈등이 계속 있었다고요? 드네프르강이라고 그 강 기준으로 동쪽은 러시아랑 가깝고 서쪽은 서방이랑 가깝고 이런 식이었나요? 네, 대체로 그런 경향에 꽤 뚜렷했죠. 그러니까 독립 후에도 내부적으로 하나로 뭉치기가 좀 어려웠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네이토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자기들 바로 근처까지 서방 군사 동맹이 온다는 걸 엄청난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러시아는 거의 안보의 레드라인처럼 여겨왔어요. 여기에는 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냉전 끝날 때쯤에요. 독일 통일 문제 다루면서 당시 미국이 소련한테 나토를 동쪽으로 단 1인치도 넓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구도 언급을 했다는 논란이 좀 있어요. 아, 구두원급이요? 약속이냐 아니냐 이런 건가요? 네, 러시아는 이걸 분명한 약속이었는데 서방이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서방을 믿을 수 없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그 구두원급이라는 게 공식적인 조약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당시 관련된 나라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쟁 포인트 중 하나예요. 러시아 입장에선 명백한 약속 파기다.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른 쪽에선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랑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도 확장 속도나 범위 가지고 의견 차이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 해석의 차이가 불신을 더 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네이토 문제가 핵심적인 안보 우려였다면 막상 2022년에 움직일 때 러시아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이유들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나토 위협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사는 러시아계 지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나치화를 명분으로 들었죠. 탈나치화요? 그건 좀 갑자기 나온 느낌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근거로 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서 소련에 맞서 싸우면서 잠시 나치 독일이랑 협력했던 스테판 반데라 같은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또 현대 우크라이나의 일부 극우 민족주의 성향 그룹, 아조프 연대 같은 조직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아, 그런 인물이나 그룹들이요? 네. 근데 이제 반데라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영웅이냐 아니면 전범이냐 의견이 엄청 갈리고요. 아조프 연대 같은 경우도 실제 영향력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보다 과장됐다는 비판도 많아요. 그렇군요. 러시아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이런 명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축인의 상당수가 전쟁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었어요. 여기에는 뭐 오랫동안 쌓여온 서방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설명을 좀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는 전쟁이 워낙 길어지니까 세대 간의 좀 인식 차이가 보인다거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갈등이 지금의 이 전쟁으로 터져나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랄까? 그건 역시 2014년으로 봐야 할까요? 이 완전히 급변했어요. 그러자마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내고 주민 투표를 거쳐서 합병을 선언해 버렸죠. 물론 이 투표는 국제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 그때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죠? 네. 그리고 같은 해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도 맺지 않았었나요? 근데 왜 잘 안 된 거죠? 맞아요. 2번이나 맺어졌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이게 뭐냐면 돈바스 지역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줄 거냐, 그리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국경 통제권을 먼저 회복해야 하느냐, 이런 핵심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행할지 그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리고 분리주의 세력 간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계속 서로 미루고 책임 떠넘기고 하면서 8년 동안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쭉 간 거죠. 아, 결국 그 합의 이행이 안 되면서 계속 갈등이 쌓였군요. 네. 그러다가 결국 2022년에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공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한 15% 정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우크라이나는 정말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서방 지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 보이고요. 그렇죠. 장기전이 되면서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건 뭐 수백 년 묵은 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보, 민족 정체성, 또 국내 정치까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층적인 문제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여러 배경이나 관점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랄까,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깊고 때로는 아픈 역사를 공유한 이웃 국가들이 서로의 어떤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같이 살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